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한강 자전거길에서 우산을 받쳐들고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우산과 스마트폰이 장착되어 있는 셀카봉을 동시에 잡고 있습니다. 비가 오늘 오후부터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내릴 걸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저녁 8시 16분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일요일 저녁인데요. 제가 오늘은 계속 최근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이상 5분에 관하여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뭘로 유명하냐면 잠깐만요. 지금 우산이 꼭 공교롭게 우산을 보관할 때 잠그는 그 부분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카메라 시야를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트루먼 대통령은 뭘로 유명하냐면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종결시킨 대통령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무후무하게 핵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종결시킨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잘 아시죠?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해서 그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도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그처럼 인류 최초로 핵폭탄 투하라는 어려운 중대한 결정을 하신 분이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우리 6.25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메가더 장군과 갈등도 있고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있고 마샬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뭐냐?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소련의 공산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진영의 수호국가인 미국이 트루먼 독트린, 즉 대통령 트루먼 이름을 따서 대통령 트루먼의 원칙이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지역에는 어디든지 미국이 원조를 지원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국가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든지 미국이 원조를 지원할 것이다. 이게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그 다음에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년 정도의 세계대전을 치르는 바람에 서유럽 지역이 거의 초토화돼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요.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조건이 공산주의가 싹 트는 기반이 돼 버리니까, 즉 공산주의는 가난은, 빈곤은 공산주의의 지름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유럽 지역은 굉장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서유럽 지역이 소련의 공산화에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국가로 하나하나씩 편입돼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서유럽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원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겠다. 뭐 이게 미국의 마셜 플랜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이제 트루만 대통령과 관련돼서 유명한 정치적인 이슈들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트루만 대통령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1884년 출생, 197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88세까지 장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 출신이냐면 미국 미주리주의 러마라는 시골에서 평범하게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독서, 책 읽기를 너무나도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져서 근시가 오고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했던 사관학교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 진학도 포기를 하고 한 10년 정도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30살 정도 나이에 시력 검사표를 아예 암기를 해가지고 미주리주 방위군의 신체 검사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주리주 주방위군의 소위로 인관해서 그 당시에 1914년에 발생된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 지역에 파병이 돼서 포병으로 거기서 군 생활을 하다가 대위로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게 30대 초반 시절이고요. 35살이 돼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 양복점을 차렸는데 그 사업이 신통치가 않아서 3년이 안 돼서 접었고요. 그러나 부인과의 신혼 생활은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하셨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한 38살부터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분이 또 캔자스 시티 법률학교, 요즘으로 치면 로스쿨이죠. 캔자스 시티 법률학교를 또 다녀가지고 법학 지식 이런 게 있다 보니까 38살부터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강도가 세집니다. 38살부터 50살까지 12년 동안은 지역 판사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판사로서 12년 동안 생활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성실함, 그 다음에 정직함, 그 다음에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투철하다라는 게 인정을 받으셔가지고 드디어 50살에는 연방상원 의원이 되셨습니다. 연방상원 의원. 그래서 50살부터 60살까지 10년 동안 연방상원 의원을 하면서 상원의 국방위원장직을 수행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60살이 돼서 그분이 드디어 1944년에 1884년생이시니까 1944년이면 만 60세 때인데요. 그때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 네 번째로 당선된 해가 1944년인데요. 그때 해리 트루만은 그 부통령 후보로 같이 러닝메이트로 나가서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5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트루만 부통령의 이제 첫 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1945년 4월 12일 날 뇌일혈로 사망을 합니다. 일종의 뇌출혈인데요. 2차 세계대전 6년을 승리로 이끌으셨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날 사망을 하고, 그로부터 18일 후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하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독일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을 하고, 그 다음 날인 5월 9일에는 독일이 구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이 되는데요. 그에 반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1945년 4월 12일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뇌일혈로 사망하니까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숙제가 뭐냐?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전이 됐지만 태평양 전선은 아직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빨리 끝낼 것이냐. 전쟁이 길어지면 미군의 인명 손실도 계속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 전부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부터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암호명으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것은 1939년 8월 2일 날 아인슈타인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께 한 장의 편지를 보내죠. 지금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히틀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인류는 멸망해버릴 수도 있다.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보다 우리 미국이 먼저 원자폭탄 개발을 해야 된다 라고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께 1939년 8월 2일에 편지를 보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교수 등을 필두로 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않습니까?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그게 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개발이 진행이 돼가지고 드디어 1945년 7월 16일 날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 시점이 트루만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사망 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때로부터 딱 석 달 된 시점이죠. 4월 12일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망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석 달 정도 지난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민을 한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장병들의 인명 손실도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었고, 반면에 원자폭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고,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엄청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의 자리라는 게 고민하고 번뇌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지도자의 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국가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도 원자폭탄을 사용할지 말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하는 것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왜냐? 미군의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전쟁을 더 하게 되면 언제 전쟁이 끝날지도 모르고,
전쟁을 더 하게 되면 미국 장병들의 추가 인명피해 수십만 명이 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원자폭탄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이제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실나들모 통과해서 잠실벌 아파트 숲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945년 7월 16일에 인류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포츠담 선언. 포츠담이라는 것은 독일 베를린의 외곽에 포츠담이라는 소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본의 항복을 강력히 요구하는 그 포츠담 선언문에 이제 서명하신 분들이 누구냐? 중국의 장제스, 영국의 애틀리 총리,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인데요. 그 당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도 업적으로 가긴 했지만 서명자는 아닙니다. 왜냐? 그 당시에 7월 26일 당시에는 소련이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서명 자격이 없다 해서 업적으로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노동당의 총수로서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했는데요. 원래 그 포츠담 회담장에는 전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의 총수로서 수상을 하고 있었던 윈스턴 처칠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 점심 무렵에, 아침에는 윈스턴 처칠이 참석했는데 점심 무렵에 영국의 총선,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총선거죠. 총선 결과가 해외 파병 부재자 투표 뭐 이런 것들이 점심때쯤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수당의 총수가 수상을 하는 게 입헌 군주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다수당이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애틀리의 노동당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침에 회담장에 가셨던 분은 윈스턴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이었는데 서명하신 분은 정권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수상이 바뀌었으니까 서명하신 분은 노동당의 애틀리 총리가 포츠담 선언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츠담 선언문의 서명자는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 영국의 애틀리 총리가 서명을 했는데요. 그때 서명자는 아니지만 업적으로 참가했던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스탈린한테 트루만 대통령이 비엔말을 했습니다. 귓속말을. 우리 미국에서 인류 유사일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을 했다. 그렇지만 원자폭탄이다, 핵폭탄이다 이런 용어는 극비상이라서 하진 않았고, 지금까지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폭탄을 개발했다라고 빗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스탈린은 첩보원 스파이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미국이 그 10일 전에 뉴멕시코주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여하튼 그 포츠담 선언문에 뭐라고 돼 있냐?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항복하라. 즉각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파멸이 있을 뿐이다 라고 포츠담 선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태평양 전선에서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드디어 그로부터 11일 후인 1945년 8월 6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투하하고, 그래도 항복하지 않으니까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투하를 하니까 그로부터 6일 후인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도 종전이 돼서 결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핵무기와 관련된
그 히스토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비가 굉장히 강도가 세지는 것 같습니다. 자,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루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한 지 딱 석 달 만에 인류 최초 핵무기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로부터 다음 한 달 후에 약 한 달 후죠. 핵무기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고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핵폭탄을 투하를 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분입니다. 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 인류 최초의 핵무기 사용을 결정하셨던 분으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이시고요.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서방 진영,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간의 치열한 그 냉전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세계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소련이 동유럽 지역을 공산화할 때 속수무책 막아내지 못한 그러한 이슈도 있고, 또 1949년에 중국의 공산당 마오쩌둥이 중국의 국민당 짱제스를 물리치고 중국을 적화 통일을 했을 때 그것도 제대로 못 막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긴 한데요. 그분은 이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를 해가지고 대통령 한 게 한 4년 정도 되고, 또 1948년에는 정식으로 또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 48년도 선거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만 독트린 설명드렸고요. 또 마셜 플랜 등을 통해서 서방에다가 많은 그러한 물량 지원,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자유진영, 미국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서방에다 돈을 쏟아 부으니까 미국은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마샬 플랜에 따라서 미국의 자금을, 결국 마샬 플랜이라는 게 가난이라는 게 공산화의 지름길이고, 서방 지역은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가난하니까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트루만 대통령은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서방 지역에다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지역은 경제가 부흥이 되고 좋아졌는데 미국은 자금 공여 국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트루만 대통령의 재선 도전, 그거에 대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재선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별로 못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 당선이 이제 됐는데, 1948년 그 재선 도전 때 트루만 대통령 스스로도 당선될 걸로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일찍 잠들었다고 합니다. 부인하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좌관 비서들이 보고를 했답니다. 각하 당선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이라는 그 일간지에서 오보를 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오보를 하기를 뭐라고 오보를 했냐면 신문 일면 기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듀이 디피츠 트루만, 듀이 디피츠 트루만, 즉 공화당의 토머스 듀이 후보가 민주당의 해리 트루만 후보를 물리쳤다, 이겼다, 뭐 그런 취지로 오보를 해버린 겁니다. 반대지 않습니까? 트루만이 이겼는데 반대인 공화당의 듀이가 이긴 것처럼 오보를 해버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 그 시카고 데일리 트리뷴 일간지를 딱 들고 웃는 장면이 또 굉장히 유명한 그 언론 기사가 됐었는데요. 여하튼 트루만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었습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에 메가더 장군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한반도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까지 진격하겠다. 일본에다 우리가 4년 전에 핵무기를 5, 6년 전에 핵무기를 사용했듯이 중국에도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한 반면에 트루만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 발발을 걱정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메가더가 왜 그러냐고, 우리 강하게 가야 된다, 만주로 진격하고 원자폭탄 사용도 검토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전격 해임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가더가 명언을 남기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이제 명언을 남기는데요.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27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6.25 한국전쟁 당시에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전쟁을 이제 지원했는데요. 그 전에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만 하더라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국력 낭비, 국력 손실이 컸다라는 그런 선례가 있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전쟁에 참전을 굉장히 주저했었는데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2차 세계대전의 일부인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세계 전쟁을 미국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수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거였지만 한국 전쟁,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이끌었고 또 전쟁을 장악을 해가는 그러한 스타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엄청난 냉전 체제가 되다 보니까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좀 주도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된다, 공산 세력을 대상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북한의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트루만 대통령은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미군을 파견했고, 그래서 그 전쟁이 미국의 전쟁이 될 수도 있었는데 UN 국제연합 16개국을 참여시켜 가지고 미국의 전쟁이 아닌 UN의 전쟁으로 확대시킨 분이 바로 트루만 대통령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트루만 대통령은 그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
한국전쟁 당시에 승리를 함으로써,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53년 2월에 트루만 대통령이 임기 총 8년에서 퇴임을 하고 제 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일로부터 이제 한 넉 달 후인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휴전 협정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참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종반부까지 이끌었던 분은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루만 대통령은 공산주의 확산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트루만 독트린, 그 다음에 마셜 플랜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공산화 확산을 막았다는 그런 공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분이 바로 윈스턴 처칠인데요. 윈스턴 처칠은 2차 세계대전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삼 선언 그 당일 1945년 7월 26일 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수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한 48년경에 다시 두 번째로 수상을 해 가지고 수상을 하고 52년도까지 한 3년 반 정도를 두 번째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과도 함께 일을 하셨던 분인 거죠. 자유진영의 양대 축으로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과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 6.25 한국전쟁 전후에 같이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였는데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윈스턴 처칠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얕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서방 문명을, 서구 문명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윈스턴 처칠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그건 뭘 의미하냐? 트루만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유럽에다가 마샬 플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주니까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됐던 그 서유럽 지역이 경제 부흥을 했고, 그래서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은 공산화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가난했던 그 서유럽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마샬 플랜을 통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윈스턴 처칠이 고맙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서구 문명을 잘 지켜내셨습니다. 서유럽의 공산화를 막아내줘서 고맙다. 뭐 그런 취지의 멘트로 짐작이 됩니다. 자, 오늘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지금은 좀 강도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트루만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제 33대 대통령, 민주당의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12년 정도 했고요. 후임이 이제 트루만 대통령이다 보니까 루즈벨트가 12년, 트루만이 8년 해서 총 20년 동안 민주당이 미국의 정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부터 6.25 한국전쟁 그 무렵까지 민주당 정권이었었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7월 31일 일요일 밤인데요. 내일부터 8월입니다.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